사자 직업을 가지려면 어릴 때부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도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가족들의 뒷바라지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사자로 일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면 열쇠 3개는 해야 한다는 말도 존재하겠죠. 집 열쇠, 차 열쇠, 사무실 열쇠 등을 포함하여 저는 의사인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다르게 우리 시댁 부모님들은 정말 순하고 순진한 분들이셨어요. 남편이 인턴을 시작하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금전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어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뭘 특별한 일이라고. 남들이 가진 직업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며 자리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동하는 거지든 아니든 직장인이든 의사든 모두 같이 월급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손을 휘저거나 하면서 왜 연예인 원빈 씨 부모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겼냐고 더 잘생긴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보통 생긴데 그런 짓은 안 한답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죽어라 공부해서 얻게 된 의사 면허가 다른 사람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별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들은 의사란다. 우리 아들은 정말 재능이 있어?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아, 그래도요. 어머니, 사실 제게 부담이 되는 게요. 의사들은 유세를 하길 원했을 텐데 우리 집안 식구들은 직업으로 인해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참 좋은 사람들과 가족이라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들이 의사라면 뭐가 될까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너무 바빠서 당직과 야근, 응급 상황에도 대처해야 하며 하루 종일 병원에 묶여 있어야 하는 현실인데 드라마에서 보는 여유 있는 의사들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며느리가 혼자서 외로워할까 걱정돼요. 저희 딸도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며 사실 잠자는 동안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을 것 같아요. 사위가 얼마나 훌륭한지요? 생명을 구하는 직업을 가졌으니 남들보다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겠죠. 법적으로 써야 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합니다. 가난한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대학 병원 월급이라는 게 짜도 너무 짰더라고요. 형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시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희 집안이 넉넉했으면 몰라도 아들 하나를 장가 보내기 힘든 상황이니 모쪼록 우리 아들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에 억만 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부모의 도움을 받아가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인턴 월급을 모았다 해도 너무 적어서 저희는 양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신혼집을 전세로 얻게 되었고 결혼 후에 서로의 직장에서 돈을 벌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살게 되었어요. 저야 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불려나가야 해요. 집에서 같이 밥을 먹기도 어려울 정도로 일이 바빴어요. 병원 일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허구한 날 응급, 환자 야근, 당직에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환자들을 살펴내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돈도 많이 버는 거겠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의사라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큰 침대에서 잠이 들어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함께 지내면서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제가 육아에 전념하느라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 외벌이에 의존하면서 아이를 키워나가기 시작했는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순했던 우리 시어머니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전부예요. 옆집에 사는 동재 아줌마라는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동재 아줌마가 누구냐 하면 남편의 동갑내기 친구인 동재 씨의 어머니인데 남편이랑 동재 씨 둘 다 항상 전교일,
2등을 다투던 라이벌 같은 관계였다고 해요. 물론 둘이 으르렁거리는 사이는 아니었고 서로 너 1등 한 번, 나 1등 한 번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공유하고 성적도 공유하고 꽤 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들 길에도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 했어요. 물론 약간 내적으로 그런 것이 있잖아요. 라이벌 관계였으나 은연중에 내 아들이 더 잘났네 하면서 으스대는 거요. 동재가 이번에 2등 했겠네. 우리 준수가 이번에 1등 자리 차지하고 돌아왔으니 혹시 동재 성적이 더 떨어진 건 아니지 아이 그거야 된대요. 내가 걱정이 되어서 2등 했지 뭐. 원래 준수랑 동재랑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잖아. 지난번에 우리 동재가 1등 했으니까 이번에는 준수에게 양보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둘이 서로 질투하는 거 없이 친하게 잘 지내는 거지. 우리도 이런 걸로 기분 안 상하지 않으니까 서로 잘 지내자. 아, 웃는 얼굴로 속에서는 서로 내 아들이 더 잘났는데 무슨 하면서 지냈던 거죠? 근데 글쎄, 동재 씨가 삼수를 하면서 의대를 가게 되었는데 우리 남편은 떡하니 한 방에 붙었거든요. 그때부터 동자 아줌마와 시모 사이에서 묘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동재 씨가 늦게 의사가 된 마당에 노총각이 될 때까지 결혼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시어머니는 속에서 축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확실히 우리 아들이 더 잘난 게 틀림없이 하면서 은근히 동생. 제가 어깨를 쫙 펴고 기사라서 정말 이게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니 동생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가서 어떡하죠? 우리 며느리는 손주까지 또 나왔는데 이러다가 동생 엄마 손주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 한번 내가 천자리라도 주선해봐요. 우리 며느리 친구들 중에 괜찮은 사람 하나 소개해 달라고 해야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동생이 여자 보는 눈이 높아서 아직 장가에 못 갔던 건지 의사식이나 되어서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면 되겠어요. 우리 동생이 이번에 결혼에 나의 마음까지 잡아 못 가서 쏘가리를 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런 기분 좋은 사례를 보려고 심술 섞인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야. 추가로 정보를 얻었어요. 선물을 보냈는데 내 몸을 아프다고 모르는 것 같아 며느리를 데려갈 만큼 꼼꼼한 그래서 지금 택배로 보내도 선물들을 직접 들어서 찾아와서 아이 밥까지 살 재주고 가면서 복을 받은 거였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동생 신부와 나 그리고 은근히 비교해가면서 제게 돌직구를 던지시면서 시집살이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동생 신부가 하면서 비교하고 저를 무시하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아파서 그래 아니겠느냐 하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처음에는 온화한 시어머니라서 제게도 웃으면서 따르라고 잘 지켜왔습니다. 시집살이가 시작된 후부터 저나 시어머니가 서로 마주치면 서로 싸움을 했었어요. 그렇게 동생님이 결혼한 지 4년이 지난 뒤 남편과 함께 9년 차에 해당하는 시점에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저 또한 44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일정 수준으로 키우고 나니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아이가 어릴 적에는 하루 종일 돌봐야 해서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학원에 다니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겨난 여가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졌고 제 돈을 벌어서 제게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아이를 낳고 키워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 친구가 아니라 아이 친구들의 엄마들과 친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아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 생각했어요. 경력도 짧고 오랜 시간을 쉬었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아웃도어 매장을 내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는 의류 브랜드 회사였고 아웃도어 제품 판매 사원으로 일했었고 본사에서도 근무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웃도어 제품 판매업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또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이유로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아웃도어 매장을 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매장을 오픈한 후에는 우리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이 생활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어머니가 잘한 일이라 칭찬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어요. 의사 마누라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우도 매장에 너 지금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이라고 내조를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매장을 내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 아들을 어디로 가서 호라비 소리를 듣게 만들 생각이에요? 아휴, 제가 일을 하는데 왜 남편이 호라비 소리를 듣나요? 어머님, 그건 억지예요. 어차피 그이가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저야말로 집에서 놀고 일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내주 아니겠어요? 제 매장을 이면 남편이 급하게 저를 찾을 때 문을 닫고 남편에게 달려갈 수도 있고요. 직원도 둘 거예요. 아유, 아주 그냥 내 말이 다 맞고 옳지. 어디, 한번 잘해봐라, 쫄딱. 친구들이 매일 제 매장에 방문해요. 그들은 항상 저디 없니? 오타 있나? 를 물었다가 그런 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또 직원들이 입은 것, 남은 것도 확인하러 오기도 해요. 어느 날 출근해서 직원들과 함께 특가 상품을 정리하고 매치를 확인하던 중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건 저의 둘째가 아파서 병문안을 받으러 왔었기 때문인데 산악동호회 가입하라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갔던 시어머니의 친구들이었어요. 모두 출산을 경험하셨다면 알겠지만 출산 후에는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제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서 소변 튜브를 꽂고 통증에 시달리는 중이었는데 그때 찾아와서 산악동호회 이야기만 늘어놓고 갔다고 해요. 아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꺼내주세요. 그냥 난장판을 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이거 언제 정리하냐라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민망하더군요. 그래서 물건이라도 살 때는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비싼 옷들을 다 헤집어놓고 입어보고 하더니 정작 산 건 양말과 모자의 보호대뿐이었어요. 네, 매장에 물건을 팔아주겠다며 내가 친구들까지 데리고 갔으니까 할인을 팍팍 넣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내가 면도도 살고 그럴 텐데. 또한 원래 물건을 사면 사품 같은 거 많이 주는 곳 아닌가요? 다른 매장을 보니 양말 같은 거 막 주더라고요. 아, 너도 좀 있으면 내놔봐라. 무슨 날 강도도 아니고 고작 몇천 원짜리 비싸봐도 2, 3만 원짜리 사는 게 사은품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오버 아닌가요? 할인을 달라고만 해도 황당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품, 자파 같은 것들은 직원들도 할인이 안 되거든요. 몇십만 원짜리 옷을 사가야 할인이 들어가 있죠. 5천 원짜리 양말을 팔면서 무슨 할인을 해주겠어요? 어머님, 사은품 같은 것들도 적어도 10만 원, 20만 원 이상 사셨을 때만 증정되는 거예요. 저도 땅값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은품 이것도 전부 제 돈으로 사서 채우는 건데 내가 일부러 친구들까지 꼬셔서 데리고 왔는데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으유, 이러니까 며느리가 예쁨을 못 받는 거지? 가족끼리 줄 건 주고 챙길 건 챙겨야지. 우리 친정 식구들은 제가 아웃도어 매장 오픈하고 나니까 등산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으시면서 몇십만 원어치 옷을 사가고 사은품을 얹어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면서 나중에 손님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무려 의사. 아들이나 둔 우리 시어머니는 저한테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저러는 꼴이 너무 어이가 없고 우습더군요. 제가 매장에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일을 봐야 할 때가 있고 본사를 가야 할 때도 있으니까 일이 있어서 이틀 연속으로 쉬었는데 3일째에 출근을 하니까 직원이 저에게 쪼르르 오더라고요. 점장님 드릴 말씀 있는데요. 아, 저도 난가면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아이 뭔데 이렇게 무게를 자꾸 말을 하고 그래? 왜 손님한테 돈 계산 잘못했어? 아니요. 그 점장님 가족분이신 것 같은데 시어머니분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옷을 하나 사가셨는데 다음날 바로 반품을 요양원에서 그랬는데 걱정이에요.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매장에 오셨었거든요. 오셨죠. 그냥 반품해 드렸어요. 잘했어요. 점장님, 시어머니하고 박박 우기시는 해드리긴 했는데 옷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택은 그대로 붙어 있지만 아무래도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셨던 것 같거든요. 그 말에 놀라서 옷 상태 확인 좀 하자고 직원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옷에서 글쎄 실내가 나는 게 아니겠죠. 꾸깃꾸깃하고 택만 그대로 붙어 있고 옷이 딱 봐도 입었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산 후 바로 등산 갈 때 입으시고 등산 갔다 오자마자 그대로 환불을 때린 겁니다. 제가 본사에 일이 있어서 이틀간 결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옷에서 실내가 나온 건데 누가 그걸 모를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흙 같은 것도 묻어 있었고 그랬거든요. 아, 이런 건 반품. 이렇게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주머니께 불러서 아이들을 부탁하고 우리 조용하게 저녁 식사한 뒤 들어올까 생각 중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좋은 소식이야. 나도 좋다. 어딜 가야 할까 이야기라도 해두었어. 우리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호텔을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이제 갈 수 없는 것도 없는데 가자. 남편도 그날 일정이 있는 대로 새삼 저희가 너무 소중히 살아온 건 아닐까 많이 고민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날만큼은 아주머니를 부르기로 했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도움 주신 분이라 아이들에게 맡기고 남편과 외출하게 됐어. 그런데 남편이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더라고. 아, 뭐야. 우리 밥만 먹고 들어가려던 거 아니었어? 자러 갈 거야? 아이들은 어떻게? 아주머니께 밥만 먹고 온다고 했는데 내가 이미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해놨어. 이번에 등산할 때 입은 옷을 환불해 주실래요? 제가 매니저에게 말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환불을 했다고 해서 왜 이러신 거예요? 환불을 해주셔야 맞긴 한데 입었던 적은 없어요? 어디서 생사람을 잡고 계세요? 정말 웃겨요. 지갑 안에는 돈이 많았으면 왜 환불해 주시려고 하실까요? 옷 상태가 좋지 않아서 환불한 거라고요. 우리한테 바가지 씌우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옷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옷 표면에 상처도 있고 실내도 낮으니까요. 누가 봐도 등산할 때 입었던 옷인데 왜 발뺌을 하는지요? 택이 붙어 있으면 모두 환불 가능한 줄 아세요?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주시면 되는데 이 옷은 가시라고요? 아니, 원래부터 그랬었다니까요. 지난번에 쉬는 날 시어머니가 또 와서 옷을 사가셨다가 환불을 했다고 직원이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또 함부로 하고 돌아갔다고. 이번에는 옷 상태가 어떤데요? 이번에도 더러운 건가요? 아, 정말. 제가 그러지 말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어머님은 아니요. 점장님, 이번에 옷 상태는 엄청나게 멋진 새 옷인데요. 그 옷을 30만 원어치 사가셔서 바로 반품을 하셨어요. 상태는 괜찮답니다. 근데 산품을 나가는 좌파물론 안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품도 주실 거라고 하니까 그거는 왜 달라고 하시느냐고. 그것까지 반품해야 하는 줄 몰랐고 이미 좌파는 뜯어서 사용했으니 그냥 본인이 쓰시겠다고 해서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번에는 사은품만 챙겼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옷도 얼마 어치 이상 사야 사은품이 나가는지. 거라고 그동안 한 번에 그냥 드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사한 방법을 써서 사은품만 쏙 챙겨간 거죠.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시댁으로 찾아갔죠. 우리 시어머니 제 얼굴 보자마자 변명부터 하네요. 이번에는 왜 또 찾아왔어? 아이나 이번에는 안 입고 새우 포장 그대로 반품했거든.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또 사은품을 왜 챙기셨고 어머님 진짜 치사하게 이러실 거예요. 코작 사품 가지고 치사하게 고는 게 누군데? 이런 소리를 하는 얘 아니라고. 그거 좀 얻어가 주게.
그렇죠. 그렇게요. 갑니까? 너도 참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 게 누군데요? 그거요. 다 제 돈으로 새로 사입해서 나가는 사은품이에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고요. 물건 사 가시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같이 지내왔는데도 왜 형은 자기 자식 취급을 하려 하냐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혼자 고고한 거야? 깨끗한 척이면서 컴플레인 한 번도 못하겠어. 내가 집배인이랑 알아서. 아, 그래. 아는 사람이거든. 지배인 연락처가 어디에 있더라고요? 눈이 있으면 주변 좀 똑똑히 살펴보세요. 지금 당신 빼고는 다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방해받아서 불쾌한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요. 지배인을 알든 모르든 우린 관심 없으니까 자리로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래요. 지금 여기서 물을 흐리는 사람이 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남편과 나는 그 사람을 보며 어이가 없어서 말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시끄럽게 소란 피우지 말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래. 이건 또 뭐야? 통신 가방에 서 있어. 이건 어디서 또 구한 거야? 짝퉁이네. 호텔 온다고 힘 좀 쓴 거야. 아이고, 진짜 궁상 지질이네. 궁상들이야. 있던 걸 들고 와서 쪽팔리지도 않아. 이러고 호텔 물 흐리는 거야? 소란스러운 상황에 호텔 매니저로 보이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카운터 쪽에서 우리 테이블 정보를 확인하고 난동을 피우는 그 손님은 어느 테이블인지 막 확인을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가와 진정을 시키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다른 분들도 식사하고 계시는 중이라 문제가 있으시다면 잠시 밖으로. 뭐야, 당신 총지배인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총지배인 오라고 해. 아이고, 무슨 매니저 따위가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여긴 물 관리를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말이야, 이거 지금 계산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냐고? 왜 확인도 안 하고 손님을 받아들였는지요? 아, 집에 불러들인 손님들 죄송하지만 이 구역은 VIP 구역입니다. 더 이상의 손님분들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VIP 손님들께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자리로 돌아가서 조용히 식사해 주세요. 어려우시면 식사 비용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돌아가 주실래요? 앉아 계신 구역은 VIP 섹션이거나 스위트룸 투숙객분들만 지정된 공간이라 알고 계신지요? 아무리 난폭하게 행동하시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매니저님의 강한 입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놀란 거면 형님이라도 깜짝 놀라실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조용해져서 저희를 쳐다보더군요. 투숙객이 아니라 밥만 먹으러 온 분들도 각 구역이 나뉘어 있는 걸 몰랐나 봐요. 애초에 자리 옮길 수도 없었거든요. 직원들은 아는 사회인 줄 알고 잠시 내버려둔 것이었어요. 호텔 매니저가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하자 형님을 밖으로 모셨어요. 아주버님은 혼자서 낄낄거리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직원들이 형님을 끌어내려고 하니 엉거주춤 일어나서 다가오더라고요. 왜 얘네가 6구역에 앉아 있는 건데 여보 들었어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사는 중소기업 부부가 무슨 돈이 있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걸까? 로또 같은 거라도 당첨된 거야? 얘가 무슨 VIP 하고 다니는 거야? 봐. 얘가 어딜 보면서 VIP 도무지 두 인간들이 매니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여 저희가 일어났어요. 남편이 보다 못해 형님을 끌고 나가더라고요. 아주버님은 황당하여 같이 걸어 나가고요. 그런데 남편이 형님을 끌고 가면서 매니저님에게 그래서요, 매니저님. 땡땡 주식회사로 이쪽 스위트룸은 총 몇 개가 계약되어 있는지 아세요? 물 관리는 제대로 해주셔야죠. 요즘 세상 어느 세상인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난동 부리게 놔두고 계십니까? 안전을 위해 방치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손님이 나서서 상황을 중지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호텔은 이제 못 묵겠어요. 올해까지만 계약하고 이사를 권유해야 할까요? 충 지배인님께 연락을 드려서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 뵙고 얘기하면 아실 것 같아요. 그러자 매니저님도 화들짝 놀라셨다가 뭐야,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며 서방님의 주인이 되어 이곳의 주인을 용서해 주세요. 제 남편이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러자 남편은 병원으로 데려가야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제에 허세를 부는 거, 당신 남편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소문 들었어요. 나는 정신 차리려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원장님한테 퍽 좋아하겠네요.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자마자 형님 얼굴이 질리게 됐어요. 아주머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형님한테 물어봤고 뭐 그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내 뒷조사를 한 건데 뭐 말이야. 페이닥터가 뭔지 알아? 그냥 의사랑 다르단 얘기인데 더 좋은 걸까요? 아니면 안 좋은 걸까요? 내가 이번에 승진한 덕분에 회사에서 연기된 병원에서 무료로 정밀 건강 검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검사 받으러 갈 겸 병원 의사들 경력이 어떤지 좀 보려고 들어갔어요. 뒷조사를 해야 할 필요는 없었어요. 당신 말이야, 방사선과 피닥터로 소개되어 있는구나. 형님, 의사라고 그러고 계시는데 왜 그리 강조하시나요? 방사선과 페이닥터가 있는데 페이닥터 중에서도 연봉이 제일 높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정규직도 아니고 방사선과 페이닥터라고 하면 연봉이 1억 원을 조금 넘는 주제로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무시하려 하겠어요. 1억 원의 연봉을 버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 기가 차온 일이 있었어요. 제 남편의 연봉을 보면 자신의 연봉이 몇 배나 높은지 세상에서 이렇게 부자인가 싶을 정도로요. 집들이가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거주 취급하고 여기까지 짝퉁이 뭐냐며 무시하는 모습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피식하며 웃음이 터졌죠. 당연히 형님도 그런 모습을 보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할 정도로 연봉 1억을 받는다면 정규직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 연봉이 이 정도로 높으면 그 정도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약직 의사인데 언제 그렇게 상태가 되어 해고될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 식으로 나한테 이야기하더군요. 엉망이 되지 않도록 각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없었잖아. 날 속인 거야. 내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결혼한 거냐고. 당신이야말로 똑바로 이야기해봐. 나한테 분명히 서방님, 내 고만고만하다며 내 새를 하나 없으면서 고고한 척, 돈 많은 척 한다며 평생 사는 동안 당신 엄청 무시했다며 당신 욕을 엄청 했다고 그랬잖아. 쥐불 가진 것도 없는 인간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멸시했다길래야. 내가 대가 파준다고 했을 때 당신 뭐라 그랬어? 고맙다며. 근데 아무리 봐도 고만고만한 집안이 아니잖아. 내가 속은 거지? 이건 뭐 아주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두 분 정말 끼리끼리 잘 만나셨네요. 서로가 서로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형님은 정규직 의사인 척, 아주버님은 제 남편 때문에 부모님께 사랑 못 받고 자란 척. 그게 왜 거짓말이야? 내가 죄 때문에 어릴 때 부모님께 얼마나 맞고 자라는지 알아요. 평생을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았다고. 애초에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면서 엇나간 건 그쪽이에요. 학생들 뺏고 때리고 그게 내 남편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냥 못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도 철들어서 부모님 속 안 썩이고 성실하게 산 것밖에 없죠. 후회하고 반성할 용기가 없으니까 남 탓이나 하는 한심한 사람은 그런 인간도 형이라고 죽었나 살았나 생존 확인은 해야겠다면서 지금까지 연락 안 끊고 헛소리 하던 연락 다 받아주고 살았어요. 뭐 아세요? 뭐 거짓말하지 마요. 평생 혁준 씨를 비웃고 무시하고 욕했다고 했어요. 그랬다는 증거 본 적 있어요? 하다못해 통화 녹음이라도 들어봤냐고. 아주버님이 이야기해보라고 하시면 내 남편이랑 문자라도 주고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사이가 좋았나 아니면 뭐 통화 내용이라도 있으면 내놔보라고요. 그렇게 무시당했으면 증거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셔야죠. 여부 됐어. 100번 이야기해봐. 정신 차렸을 거면 벌써 정신 차렸을 거 있지? 정신 차렸으면 저 나이 먹도록 호스트바에서 일하다가 여자 하나 물어서 결혼하겠어. 그게 정상이야. 게다가 가족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꾸며내고
동생놈 팔아가며 불쌍한 척까지 못 봐주겠다. 정말 평생 그냥 저러고 살게 내버려도 어차피 2번 다시 볼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었어. 그러게, 당신 말이 정말 맞네. 형님, 아무리 그래도 사실을 해야죠. 남편 말만 듣고 멀쩡한 남의 집안에 정몰상식한 사람 취급하시고 오늘도 소중한 저녁 식사 시간을 이렇게 망쳐버리시고 2분. 정말로 쿵짝이 잘 맞네요. 집들이에 대해서 말이죠. 나도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애초에 그런 취지로 부르신 거라고요. 형의 복수를 대신하겠다 뭐 그런 건가요? 참나, 안 그래도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서요. 대가 파줄 겸 와이프를 데리고 정밀 건강 검진이라도 받으러 가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뒀어요. 여겨볼 만해 보여. 피고만 하지. 근데 이렇게 호텔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마주할 때마다 일할 건가요? 그 잘난 의사 생활도 못하게 아예 병원에 소문을 퍼뜨려야 할까요? 저는 남편처럼 그냥 연락 끊고 안 얽히는 편인데 이런 주의가 아닌데요. 앞으로 당신이 취직하는 병원을 쫓아다니며 호스트바 다니다 눈이 맞는다면 술집 남자랑 결혼했다는 소문을 어디 한번 내야 할까요? 형한테 카페를 차려주셨던 건 신분 세탁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카페 사장님이 호스트 출신이라는 걸 알면요. 궁금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나란히 있는 병원에 혹시나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카페를 차려주신 거잖아요. 어때요? 사는 동안 내내 호스트바 출신이랑 눈이 맞아 결혼한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게 해줄까요? 아이, 뭐 카페도 차려줬어. 그건 또 어쩌 알았대. 아주버님이 자랑이라도 하셨어요. 제가 형을 욕하고 무시해요. 근데도 형이 미쳤다고 하고 저한테 와이프가 카페를 차려줬다고 자랑질하려고 전화를 했을까? 형이 이야기해봐. 왜 입구 다물고 있어? 신나서 그날도 술을 처먹고 나한테 전화를 걸었잖아. 이야기 못하겠어? 내가 들려줘 그러더니 남편이 휴대전화에서 통한 본을 더군요. 얘야, 너는 내가 잘난 줄 알지? 평생 엄마 아버지가 예쁘다니까 세상 다 내 거 같지? 너는 평생 고만고만하게 살아라 새끼야. 나 의사와 만나 한 개 할 거다. 오늘 나한테 카페도 차려줬어. 알아, 내가 호스트 바꾸란데 너 뭐라고 했지? 멍청한 놈, 너처럼 봐도 공처럼 눈치만 보고 일만 하는 애들이야. 이 머리가 나쁜 거야. 인생은 한 방이야. 이거 봐, 이 죄수없는 놈,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잘난 채 집들이 낼 형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거 형이 이따위로 우리 가족들에 대해 거짓말 늘어나서 그런 거야. 안 봐도 뻔하다.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지금까지는 형의 생존 여부 확인하려고 전화해 준 거야. 이제 나 없어도 장례식 치러줄 사람 생겼으니까. 난 더 이상 형이랑 연락 안 할 거다. 지영이한테 솔직하게 다 말했어. 형에 대해 지금까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형에 대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형수 때문에 지영도 무시 당했잖아. 그냥 다 알리고 연락을 끊을 거라 했으니 오늘이 전화 받아주는 게 마지막이라는 줄 알아? 쓰레기 새끼, 끊겠다고 잔뜩 소름 취해서 혀도 꼬이고 남편에게 자기가 더 잘난 거라며 으스대던 아주버님의 목소리와 남편의 통화 내용이 울려 퍼졌을 때 아주버님과 형님은 얼굴이 거의 토마토처럼 빨개져 있어요. 팔렸어요. 단단히 저 거짓말쟁이 태 잘못 걸렸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에 제발 손만 내지 말아주세요. 다시는 연락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시는데 불쾌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야, 자기가 왜 죄송해해? 저 새끼. 저건 거짓말이야? 아, 저건 아니야.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너, 자기가 카페 차려준 데에서 사양했다. 기억 안 나거. 나는 진짜 그런 거 노리고 자기랑 결혼한 게 아니라니까 형님이 됐다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아주버님이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호텔 지배인으로 보이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이야기는 전에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투숙객은 아닌 것을 보니 우리가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 결혼 기념일이라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소중한 날을 불쾌한 기억으로 남게 되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뭐 하고 있어요? 손님들을 당장 밖으로 모시지 않고 지배인 분께서 오셔서는 정말 말 그대로 저희 남편에게 쩔쩔매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형님도 아주머님들 눈앞에서 그 모습을 보더니 그제야 남편이 보통 아닌 것 같아 나봅니다. 보안팀 직원들까지 데리고 오셔서는 저희가 만나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님께서는 바빠 보이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 저희 남편이 화를 내신 것 같아요. 전화를 받아주지 않아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만나지 않을 것을 소망하며 만나더라도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잘못을 이해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군요. 제가 제 일하는 병원에서 VIP로 역임을 받았을 뿐이라는데 회사에는 절대 말씀하지 말아주실 수 있나요? 알겠죠. 페이닥터 관계로 병원 VIP 계약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저도 직장을 잃게 되겠군요. 제 말을 듣고 한번 명확히 이해한 후에 결론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님께 전해주시되 직접 사과하는 모습이 상황을 더 좋게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그쪽 남편께서 다시 전화하여 전해주세요. 제 남편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상황을 손쉽게 해결하게끔 도와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가운데에서 한쪽 말만 듣고 무례하게 하는 등 군 형님도 잘못이다만 모든 잘못의 근원은 그분이에요. 그래서 전 아주버님께 사과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끊겠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후에 아주버님께서 전화하셨어요. 내수 씨, 아이, 우리 동생 좀 바꿔줘. 사과를 직접 전해야 할 것 같아. 아, 지금 우리 와이프가 나를 속이고 이혼을 할 것이라며 난리야. 자기 밥줄을 끊으면 책임질 거냐고. 알아. 나는 돈을 벌 곳도 없어. 다시 술집에 가는 것 말고 방법이 없어. 이러다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동생 좀 바꿔봐의 형님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주버님께서는 낙동강 우리 아의 신사일 테니 형님한테 잘해야겠지 않겠어요. 바로 연락이 왔어. 먹기 시작하자마자 전화를 받아서 사과하고 했어요. 수영아, 내가 잘못했어. 아이, 그래, 거짓말했어. 나도 먹어야겠지? 나로서도 술집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까지겠어. 나도 나이대로 살아야 하는데 너도 나한테 계속 그만두라고 했잖아. 그래서 말대로 그만두려고 노력해보니 상황이 이게 되어버렸어. 아이야,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거짓말한 거지? 다 내 잘못이야. 나 지금 너에게 이혼 당하게 할 거야. 아이야, 제발 아무 말도 안 해줘. 나 그냥 너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서 조용히 살게. 응, 미안해. 나는 부족한 놈이라서. 너는 남편이 싫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고 몇 마디 말한 후, 그래, 용서해줄게. 다시는 나를 거리두지 말라고. 우리 둘이 조용히 살자. 연락하지 않고 그러자마자 정말 전화를 즉시 끊었어요. 전화번호도 차단했고요. 정말 잊기 어려운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혼 기념일을 보낼 수 있을까요? 너무 놀라워서 현실 감각이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날 이후로 남편은 예전처럼 피로하게 느껴지는 유혈관계와 연결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어요. 정말 잊지 못할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지금서야 남편이 자유롭게 된 날이기도 해서 또 다른 기념일이 된다면서 웃으며 얘기하곤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두 사람 덕분에 드라마 한 편을 찍은 기억이에요. 혹시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마주칠까 걱정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정말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이 조용하게 지내는 것 같아 소식도 안 들려요.